섬유근통과 자가면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섬유근통 환자들의 25%도 유사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게 되고 면역도 안정화되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섬유근통의 오해 네. 세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섬유근통 치료의 대부분을 류마티스 내과, 특히 이제 그렇죠.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보는데요. 류마티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자가면역 그렇죠.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자가면역 질환인가라고 오해를 네. 하기도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받게 되는 오해 중에 큰 오해가 자가면역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진짜 오갈 데가 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받는 오해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도움이 받는 분들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접근해 보면 약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자가면역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좀 생소한 질환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외국에서, 특히 이제 저 서양에서부터 네. 이제 시작이 되었던 질병들이고, 자가면역 중에 뭐 류마티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베쳇 뭐 이런 것도 있고 루푸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가 2,300만 명 정도 된다. 이건 미국에만 하더라도 2,300만 명,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 자가면역 질환은 신체 안에서도 네. 생길 수가 있고, 뭐 바깥에도 루푸스 그렇죠. 이런 것도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섬유근통 환자들의 25%도 네. 그런 유사 증상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네. 이렇게 오해를 이제 또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한 8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갑상선만 하더라도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 디지즈 뭐 이런 것들도 다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런 자가면역의 문제들이 실제로 면역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섬유근통 환자들의 대부분의 면역 상태는 어떨 걸로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항체 검사를 해보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냐 하면 저는 자가면역 항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자가면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비유를 하나 드려요. 뭐라고 하냐?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럼 엄마가 그래요. 너 게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죠. 근데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안 했어요. 딱 그러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말은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은. 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가 면역을 좀 이해를 하려면 면역을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실은 면역을 할 때는 이제 보채라는 게 하나 나와야 되는데, 보채가 뭐냐? 이제 도울 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면역 세포들을. 그 보채가 이게 유해한 물질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이 포스트잇 같이 가서 탁탁탁탁 붙습니다. 붙으면 면역 세포,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 백혈구 중에 대식 세포 같은 애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보채가 붙은 것만 보고 가서 칵칵칵칵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드리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출근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메일 열어보잖아요. 이메일 열어보면은 다 광고성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체 눌러가지고 지우기해서 휴지통 보내는 이런 개념인데, 자가 면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전체 눌러서 보냈는데 그 안에 중요한 서류들 이런 것까지 다 날려버린 거야. 그리고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버된 형태의 면역에 의해서 정상 조직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화가 많이 난 상태죠. 현재 면역 상태가. 섬유근통 환자들을 보면 섬유근통의 그 핵심 문제는 결국 신경회로에 과민화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신경회로가 과민화된 상태면 어떤 상태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여기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뭐 잠도 못 자고 피로하고 인지 기능 떨어지면서 배도 아프고 소변 문제 생기고 뭐 여러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는데,
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예전에 걸렸던 어떤 감염들, 예전에 나한테 들어왔던 독성 물질들, 기생충 감염, 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번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왔더니 이런 면역 반응들이 되면서 했던 경험들이 여기 학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면역 반응들이 확 돌아버립니다. 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아요. 두 번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역 세포들이 칼춤을 추고 있겠죠. 칼춤을.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백날 검사해도 항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뭐 검사해봤자 세포가 파괴돼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면 그렇죠. 아, 다른 병원 가보세요. 아니면 뭐 6개월 있다가 다시 재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이제 들불이 활활 불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올라가는 더 근본 원인들, 생각외로 다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근골격계 시스템,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생기는 장간 해독 시스템,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턱턱턱턱턱 계속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줌으로써, 그거를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꺾어줌으로써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역도 안정화되고,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섬유근통 환자들 중에서 손가락이 네. 이렇게 너무 아프고 붓고 발목이 붓고 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하고 굉장히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 정도가 자가 면역의 항체를 가지고 있고 네. 자가 면역 질환자로 진단을 같이 동시에 받기는 하지만 섬유근통과 자가 면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섬유근통이 있는 분들이 자가 면역 항체가 나오는 이유는 자가 면역의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장 상태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잡종 면역 항체들이 쏟아져 나올 네. 수가 있거든요. 장 상태를 반드시 개선시켜야지 됩니다. 손이 이렇게 붓고 아프다, 류마티스 항체가 나왔다, 아니면 뭐 다른 항체들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네. 그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분간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또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붓는 이유가 꼭 항체가 없어도 붓는 네. 게 근육이 긴장을 하고 단축이 되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이런 큰 근육들도 그렇지만 네.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이런 작은 근육들도 다 마찬가지죠. 단축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마디 자체를 움직일 때 굉장히 저항감이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저항감을 이겨내고 내가 움직여야지 되기 때문에 이 관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통증과 붓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류마티스와 관련된 자가 면역, 아니면 자가 면역 항체는 없지만 당신은 류마티스일 거다라고 하는 진단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섬유근통이 진짜 자가 면역과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오해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